점입니다. 자, 주주명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사람의 이 주주의 이름과 주소 이런 것들을 기재된 게 주주명부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그의 명의계에서 대리인이 작성 비치하게 되고 실질주주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작성한다. 그래서 실질주주 명부입니다. 이제 이거는 증권예탁결제도 관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전 시간에 설명드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자, A가 있고 B, C, D 이렇게 투자자가 4명이 있습니다. 자, 증권회사 A, 증권회사 B, 여기는 증권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증권 예탁결제를 가서 바로 계좌를 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증권회사에 가서만 계좌를 틀 수 있다고 했습니다. A-, B-, C-, D- 각각의 증권회사 켰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증권계좌를 통해서 하는 게 되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 자, 이 주식을 전부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주식 계좌는 전부 어디 갖고 있다? 예탁원에 갖고 있다. 예탁원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탁자, 즉 얘가 증권회사가 예탁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탁원에 가면 예탁자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예탁자 계좌부가 있고, 예탁자 계좌부는 자기분, 즉 증권회사 각각의 자기분이 있고 증권회사에 맡겨져 있는 손님분, 즉 고객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두 개의 장부가 있다. 그래서 주식을 A가 B한테 어떤 주식을 팔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A의 고객분에서 B의 고객분으로 대체 기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실질주주 명부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식이 자꾸 빈번하게 거래되다 보면 실질주주 명부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이 주식을 거래한 실질주주의 이 주주 명부를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에 이 주식을 그 당시에 주주를 작성해 가지고 그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해 주면 된다. 그 실질주주 명부의 효력은 주주 명부의 효력과 동일하다라고 저번 시간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자, 증권 예탁결제 제도에 있어서는 주식 소유자가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그쵸? 자, A라는 회사의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증권회사는 다시 어떻게 다시 예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예탁원은 보관관리 합리화를 위해서 발행회사 주주명부에 자기 명의로 명의계산한다. 자,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을 때 삼성전자 이 주식을 전부 예탁원에는 수도 없이 많은 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을 예탁원이 어떤 주주명부에다 증권예탁결제원 총 몇 주 이렇게 표시를 한 번에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주명부에 자기 명의, 즉 예탁원 명의로 명의계산을 한다. 다음에 증권예탁원이 예탁하고 있는 주권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회사가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배정일을 정한 때는 발행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를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고, 증권예탁원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날의 실질주주 간에 지체 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계산에게 통지를 한다. 그러면 증권예탁결제는 각각에 대해서 증권예탁원은 다시 A가 있고 증권회사 A-가 있고 예탁원이 있고 주주명부 이렇게 있을 때 이 예탁원은 이 발행회사 이제 회사가 있겠죠. 어떤 주주명부라든가 패스 효력을 발생하려고 하면 예탁원 통지하면 예탁원은 이 각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주가 누구라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보를 여기다 쏴주는 거죠. 회사에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주주에 관해서 직접 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에서에게 통지를 한다. 그래서 주주가 현재 몇일자 예컨대 3월 15일자 현재 삼성전자 주주가 누구누구라는 것을 이 발행회사라든가 발행회사가 명의계에서 대리를 둔 경우는 그 명의계에서 대리인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받은 주권 발행회사 또는 그 명의계에서 대리는 이에 기해서 실질주주 명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한다. 그래서 이때 현재 주주가 실질주주가 누구라는 것을 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주주 명부의 기재는 주주 명부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전부. 그 다음에 기재의 효력은 주주 명부 폐쇄일 또는 기준일에 소급해서 발생한다. 명의개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에서 B로 이름을 바꾸는 거. 명의를 고치는 거. 명의를 고쳐서 적는 거. 자, 주주 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거. B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거. 회사가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 자, 아까 이거 설명 다 누누이 드렸습니다. A가 B한테 주식을 양도했는데 여기 B가 등재되지 않으면 B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의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권리 행사 불가. 예외적으로 증권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실질주주 명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 대해서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탁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예탁자 계좌부에 있는 실질주주를 다 현재 그 특정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주명부를 작성해가지고 주권발행회사라든가 주권발행회사가 명의계에서 대리해준 경우는 그 명의계에서 대리인에게 정보를 주게 되면 그 특정 날짜의 주주명부에 실질주주명부에 작성되어 있는 그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절차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계에서 청구권자는 주권 소지인이고 명의계에서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겠죠. 그 다음에 주권의 제시. 자,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계에서 청구하면서 주권을 회사에 제시해야 되겠죠. 자, A가 B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로 이 사람을 B로 바꾸고 싶으면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제시하면서 자, 내가 주주니까 나로 바꿔주시오. 즉 A에서 B로 바꿔주시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진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 합병 등과 같이 포괄 승계에 의해서 주식을 양수하거나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것이 유효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서 명의계에서 청구도 가능합니다. 회사의 심사는 형식적 자격만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실질적 자격을 심사할 의무가 없다. 무슨 소리냐면, 자, A에서 B로 이렇게 주식을 바꿀 때 B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주권을 제시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맞는지라고 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지. 자, A에서 B로 어떻게 주식이 넘어갔는지, 왜 넘어갔는지, 매매에 의한 건지, 뭐면 이제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없이 형식적으로 이 B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고 그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면은 B를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해서 명의개설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경우는 회사는 면책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명의개설 효력을 보게 되면, 자, 첫 번째, A가 B로 이렇게 명의개설했을 때, B로 갔을 때는, 자, 대항력. 명의개설가 없으면 양수인의 회사에 대해서 권리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이때, 회사가 이렇게 있고, 자, B가 아웃사이드, 밖에 있어요. 주주명부에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A로부터 주식을 받은 B가 자기가 회사에 대해서는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B가 회사에 대해서 대항하려면 주주명부에다가 A에서 B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의개서가 있어야만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뭐 그런 뜻이고, 크게 이제 이거는 학설과 판례관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 자, 추정력은 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 창설적 효력은 없으나 적법한 주주로서 추정 효력은 있다. 회사가 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해서 그에게 통지하고 채굴 하게 되면 면책이 된다. 회사가 명의개설 청구하지 않는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취급 가능하다. 명의개설 미필 주주의 주인은 명의개설 부당계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A에서 B로 갔을 때 B가
자, B가 나를 A에서 B로 권리자인 B가 나로 등재를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회사가 이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B는 명의개설을 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럴 때 B가 명의개설 미필주주가 되는데 이러할 때 이 B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명의개설가 부당하게 거절된 경우 주식 양수인, 즉 B의 구제 수단이 뭔지. 자, 첫 번째, 판결로서 명의개설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해서 적법하게 명의개설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설을 거절했을 경우 회사는 명의개설 청구한 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겠죠. 예컨대 배당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 정당하게 권리자가 인정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자기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배상해 주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이사 등 경우는 일정한 경우에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가 있고 명의개설 없는 주주권 행사에 가입에 대해서 자 B가 아직 그 주주명부의 명의개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B가 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이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는데 이런 경우는 긍정설이 통설과 판례다. 그래서 B는 명의개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회사 측에서 실질 주주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자, A에서 B로 갔는데 아직 B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A에서 B로 갔는데 B로 아직 등재를 안 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회사가 A가 주주가 아니고 B가 주주라는 걸 알고 있어요.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 회사에서 실질주주에게 권리를 허용하는 경우, 자, 명의개설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회사는 B의 권리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권리를 인정해 준 경우, 이런 경우 B의 권리 행사를 받아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학설은 긍정설이 있고 이제 부정설이 있는데, 자, 긍정설 따르면 편면적 구속설은 판례에는 이 긍정설 입장에 따르는데 회사 자체 편잡을 피한 것이 명의개설 대리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개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실질 주주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명의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영업 어떤 말미를 기간 동안 복잡한 것을 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절차를 번잡하게 피하게 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아서 인정해 준 것까지 굳이 막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취지죠. 그런 경우는 회사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반면에 이제 부정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인정해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해 안 해주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주주 명부상에 기재된 사람을 획일적으로 이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게 오히려 명확하고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판례는 일단 회사가 알아서 B를 권리자로 인정해서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허용하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부당 거부하는 경우 일단 부당 거부 시 주주권 행사의 가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 긍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신뢰 측에 따라서 허용이 되고 주주명부 규제는 단지 추정력일 뿐 대표이사가 입회한 상태에 있어서 양도를 승낙하고 주주의 지위를 인정한 회사가 명의개설 거부하고 실종의 소집을 한 경우 실종에는 부존자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A에서 B로 넘어간 것을 대표이사가 알아요. 대표이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넘겼습니다. A에서 B로. 하물며 대표이사가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회사가 B의 주주명부 개설 요청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B는 권리 행사할 수가 없죠. B는 당연히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렇게 알면서도 무시하면서 주주총회를 A를 주주로 인정해가지고 주주총회를 한 경우 이것은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한과 똑같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아는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을 주주로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죠.
부정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결적 처리를 한 건데 이제 학설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긍정설이 다수설이고 판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익관계설인데 이제 실기적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실기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명부에는 A로 정제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B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회사가 나중에 배당을 하거나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권리가 A한테 가냐 B한테 가냐 이럴 때 당연히 A한테 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A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을 했어요. 배당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B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자, 실기주의 이익이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누구한테? 주식 양수인 B에게 기속돼야 하는데 걔네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B가 주주명부사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 A한테 배당도 가고 신주가 이렇게 발행됐을 때 B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A한테 그 배당이라든가 신주를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학설은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어떤 학설이냐면 부당이익설이니 뭐 사무관리설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가 주주명부상에 등재되는 A한테 배당을 한 경우에 B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A는 주식을 양도하고 나서도 자기가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틈을 이용해서 여전히 배당을 받는 경우에 B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A에 대해서 달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인데 학설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부당이익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이 있는데 부당이익설이라는 것은 양도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양수인의 손실 범위 내에서 반환해줘야 된다. 즉 이런 경우에 A가 B한테 갔을 때 회사가 A한테 이렇게 줬을 때 A는 이미 자기가 권리자가 아니고 실질적인 권리자는 B임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한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그럴 때 부당이익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넘겨줘야 될 받으면은 이제 B가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반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배당금이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만 원을 다 인정받아야 되는 건지 B가 뭐 손해를 봤다든지 그거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부당이익설은 그러한 난점이 있고 사무관리설은 양도인이 즉 A가 양수인의 사무관리자라는 점을 들어서 사무관리의 법리로 설명한다. 즉 A가 B에게 주식을 양도했지만 여전히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B이지만 A는 B의 이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사무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사무관리 측면에서 A가 받은 배당 이익을 B한테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럼 만약에 B가 무슨 소리야 나는 사무관리 하고 싶지 않아. 단지 나한테 받은 이익을 내가 갖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하면 사무관리 의사가 없을 경우는 넘겨주지 않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고 준사무관리서는 사무관리 의사가 없으므로 준사무관리로 봐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뭐 이 설이 됐든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인 그 명부상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등재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을 누구한테 기속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있는 문제가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B한테 가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생각이 같은데 다만 이론 구성을 뭐 부당이득으로 할 것이냐 사무관리로 할 것이냐 준사무관리로 할 것이냐 라는 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B한테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의계서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이제 주주명부가 이렇게 주주명부가 있을 때 주주명부를 누가 관리해야 되죠? 회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오히려 이것을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아웃소싱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계서 대리인을 따로 둡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을 두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회사가 일일이 어떤 직원을 둬가지고 주주 명부를 일일이 이렇게 변동사항을 날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는 것보다도 명예훼손 대리인을 맡겨서 통화하면 편할 수 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예탁원, 증권예탁원에는 예탁적 계좌부에 보면 자 자기분이 있고 이거는 증권회사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객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거래가 매일 수없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도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도 이 증권 거래법에 의해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이 결제에 대해서 증권예탁원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게 장부에다 작성을 하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가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다는 걸 일일이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주주 명부가 수도 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주주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통제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전화해서 알아내는 것보다도 이 중앙 집중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예탁원이 만약에 이걸 관리해주면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탁원이 명예훼손 대행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편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리인을 둘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일이 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 대리인을 두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대행회사는 이 유가증권의 배당이라든가 이자,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유가증권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둘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뭐 서울은행, 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 기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은행이 없어졌으니까 국민은행하고 예탁원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의개설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주 명부를 개설해주는 명의개설을 해주는 대리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주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제 주주에 관한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뭐 주주총회라든가 이사회 뭐 이런 내용, 감사위원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